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의 공저자 중 한 명인 이현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두물머리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퀀트 전략 개발이랑 상품 전략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저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프로그래밍이랑 뭐 파이낸스 쪽 이쪽을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CFA 또, 네. 또 오랜 세월이라고 하셨나요? 어렵게 어떻게 하신 거죠? 네, 뭐 대학원 기간 동안. 대학교 다닐 때 1차 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취업하고 바로 뭐 됐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투자계에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학부 이제 졸업할 때쯤 그때 막 복학하고 나서 뭐 하지 하다가 또 다행히 저희 사촌 형이 금융권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금융 준비나 해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가 대략 한 2011년 정도 됐었죠. 이제 한 얼마 됐죠? 한 10년, 12년 정도 됐죠. 네. 아, 그러시군요. 이런 좀 퀀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퀀트 쪽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 책 속에도 나오지만 주식을 하고 이런 걸 애초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해도 그때 뭐 보면 제가 2006년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한 1년 지나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오니까 주변에 주식하던 형들, 친구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주식하면은 망하는구나.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다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복학해가지고 취업하고 뭐 어디 있다가 취업하지 하다 보니까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금융공학이랑 퀀트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식과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정량화된 기술, 계량화된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수식 프로그래밍대로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죠. 네. 물론 그게 절대 어느 상황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굉장히 꽁으로 먹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비록 겁이 많지만 차근차근 잘만 따라가면은 투자 되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매력이 있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프로그래밍하고 뭐 통계하고 이런 게. 그래서 적성에 맞아서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또 그 분야에 더욱더 이제 매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 약간의 대중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책을 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0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 많은 분들이 주식에 입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주된 이유를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주식 시작한 분도 많고 2020년에 남이 주식하는 거 보고 따라서 2021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0년, 2021년에 몇 년 만에 전화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느낌이 오죠. 둘 중 하나거든요. 결혼한다 아니면은 주식 물어보겠다. 아, 그렇구나. 둘 중 하나인데 뭐 결혼할 나이가 아닌 애들은 또 주식 물어보겠다 싶었는데 그 정도로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뭐 힘든 이유는 사실 하나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단 한 번도 조정이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사면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딱 조정을 받으니까 작년 중순부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두드려 맞아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복싱해서 그냥 섀도우하고 누군가를 그냥 샌드백을 열심히 혼자 쳐보다가 처음으로 맞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뭐 힘들어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안 보고 투자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 2021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통되는 게 뭐 데이터 보고 뭐 기업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보다는 그냥 뭐 TV에서 많이 보이는 주식 혹은 뭐 주변에서 내 친구가 야 이거 좋다더라. 이거에서 하는 주식. 그러니까 보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어디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남이 좋다길래 추천해서 사고 유튜브 봤더니 뭐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나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분석해가지고 그분들이 분석해서 말을 하면은 그걸 듣는 것만으로 내가 분석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약간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인 편향이라고 그 심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많이 휩싸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2020년에 연령이랑 성별에 따른 그 수익률 차이를 뭐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증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3.81% 수익률을 거뒀는데 20대 남자가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21.7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11.29%를 기록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25.9%. 여성들이 다 좋네요. 4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20% 정도, 여성은 25%. 그래도 연령이 올라가면 남자도 올라가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가거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어리거나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과신이 되게 심해요.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주식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굉장히 바닥에 사서 그 비쌀 때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과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심리적 평행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838% 나거든요. 그러니까 8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 수수료에서 다 날아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오버 컨피던스 때문에 바닥을 잡고 고점에 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들도 분석을 해보면은 남성 트레이더가 여성 트레이더에 비해서 매매를 훨씬 많이 하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은 현상. 그게 있어요. 네.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죠.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거 말고도 여러 뭐 심리적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아마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2000년, 2021년 투자를 했더니 내가 돈을 벌더라. 내가 몰랐던 워런 버핏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약간 좀 마음이 힘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또 약간 이제 이번 이제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데이터에 의거하지 않고 좀 감으로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무서우니까 일찍 또 팔아버리고 손실을 확정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데이터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제가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바다에 나갈 때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나갈 때 나침판이랑 지도랑 뭐 GPS 이런 거를 들고 가느냐 안 들고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넓은 바다 주위에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가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이러면은 한 며칠 동안 그냥 푸른 바다만 보이면은 사람이 되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선원들끼리 싸우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육지가 있는데 혹은 섬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뭐 경로를 또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바다 위에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떨어진 거 이제 좀만 있으면 오를 건데 그냥 지져버리고 이런 식의 결과가 있지만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항해에서 뭐 GPS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은 지금 며칠 정도는 뭐 그냥 섬이 안 보이고 육지가 안 보이더라도 아는 거죠.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게 데이터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인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재무제표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기업에 동참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해야 하는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뭘 해서 돈을 번다. 돈을 잘 번다? 못 번다? 돈을 계속 점점 더 많이 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밸류에이션. 보통 가치라고 하죠. 뭐 퍼나 PBR 같은 거. 왜냐면 좋은 기업인 거는 다 아는데 그게 시장에서 되게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은 좋은 기업이랑 좋은 주식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충분히 좋은 주식인 거 알지만 좋은 기업인 걸 알지만 이게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은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 애플 휴대폰이 좋은 거 알아.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휴대폰 하나에 만약 1000만 원 1억 이렇게 팔면 그렇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좋고 막 좋은 원석이고 다이아몬드인 걸 알아도 아무도 사지 않으면은 사실 결과적으로 내가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지 않으면은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 되겠죠. 수급이나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모든 투자의 기본은 일단 데이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고 뭐 집중적으로 한 종목씩 깊게 파는 투자분들도 있을 거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100%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제 퀀트 투자라고 아.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런 시황을 좀 이렇게 보실 때 네. 시장에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돈이 되는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가격이 싸고 안전하고 무량성이 좋은 주식이 보이시나요?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죠.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 언제든 그런 종목은 많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있잖아요. 몇백억 되는 종목 이런 것만 데이터로 잘 뒤져보면 너무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면 막 인도네시아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만 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잘 버는데 싼 기업들이 이런 거 많거든요. 그게 사실 데이터가 없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서 투자할 수 있으면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1963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싼 주식, 가치주 그러니까 전 종목 중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 20%를 골라서 투자했을 때는 연간 수익률이 대략 11% 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 수익성이 좋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대략 11.4% 정도 나왔거든요. 연간 수익률이. 그때 이제 주식시장은 연간 수익률 대략 10.73%.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해도 주식시장 단순히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알파가 있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싸고 수익성이 높은 보통 뭐 말하는 우량 가치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말하는 뭐 좋은 기업인데 싼 거. 요렇게 지표를 같이 보면은 동기간의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대략 14.52% 정도 났거든요. 야, 엄청 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냥 밸류에이션만 싼 것만 봐도 시장보다 낮고 수익성이 있는 것만 봐도 좋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지표들을 함께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한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을 높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고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책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서 뭐 베타 서비스 중에 올랐대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종목들을 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솔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HDS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용해도 충분히 데이터로 필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종목들을.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죠.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 데이터로 한 번만 걸러내도 정말 이상한 종목들은 다 걸러낼 수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에 이제 좀 책을 쓴 게 있기도 하죠, 사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투자할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을 이기는 그런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데이터를 잘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막 그 데이터라는 게 뭐 그것도 이제 데이터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락이 계속 좀 되고 변동성이 크면 자꾸 바닥을 찾으려고 하고요. 네. 그 바닥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하고 네. 뭐 그쵸.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쵸. 예.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주식도 막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거. 그쵸. 그런 걸로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 사겠다. 근데 얘가 그냥 얼마, 뭐 6만 8천 원 오면 사겠다.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죠? 그 필터링에서 그 기준에 충족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쵸.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진입 시점을 딱 선택해서 쌀 때 들어가는 게 사실 좋긴 하죠. 이론적으로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하면 수익률이 높은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딩 업계에서 하는 말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하면 항상 시장은 이렇게 날아가기 마련인 거고 그런 게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제가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점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있고 혹은 뭐 시점을 선택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자 그러니까 같은 지금 주식 상황에서 더 좋은 종목이 뭔가를 솔팅하는 게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스킬인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를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트레이더 분들은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의 문제는 계속 주식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회사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주식시장을 계속 보면은 회사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주식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주식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항상 그 어떤 기준으로서 상대적인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대략 3,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이랑 나쁜 종목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종목에 해당하는 거를 보유하고 그렇게 뭐 스타일을 유지하다 보면은 매번 돈을 벌 수는 없겠죠, 사실. 매번 돈을 번다는 건 사실 뭐 그러면은 연봉 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받으면서 뭐 월가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린 되게 감으로 투자하는 거 혹은 단순히 주식시장에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조금의 나음이 이게 누적해서 나가다 보면 큰 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저는 좀 느껴지긴 했는데 어떤 퀀트 투자 하신다는 분들은 진짜 그 조건 걸어가지고 맞는 거 위에서부터 딱 50개 잘라가지고 그냥 돈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넣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50개 종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50개까지 안 하고 한 20개,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그거죠. 연말 되면은 그 주총이나 이제 배당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내가 샀나? 뭐 이런 종목도 되게 많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게 돈 많이 버셨더라고요. 성과도 좋으시고. 그렇죠. 그 종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무슨 회사인지 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콘트로 스크리닝을 해서 만약에 뭐 20종목, 30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종목을 보는 순간 내가 아는 종목이면 얘가 좀 더 예뻐 보이고 생판 모르는 종목 혹은 그렇죠. 뭐 누가 말하길래 야 그거 별로인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하면은 컨트롤은 나왔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컨트로 뽑았지만 컨트 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감정이 또 그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수익률엔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혹시 그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 두물머리에서 이런 퀀트 투자 서비스도 혹시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성과도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두물머리의 시작이 분리오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 고객들에게 연금 내에서 어떻게 펀드를 추천해 드리냐. 그게 분리오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키움 분리오라고 해서 펀드로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ETF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년 수익률 기준으로 그 자산 배분 펀드 중에는 거의 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막 주류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단 퀀트라고 하면 어렵고 그 사람들이 화끈한 수익률을 좋아하잖아요. 뭐 퀀트는 사실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보다 알파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게 막 몇 배, 20배 이렇게 벌진 않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퀀트를 해서 대박은 날 수 없다. 근데 이거 쪽박도 나지 않는 약간 조금씩 이제 주식시장보다 더 벌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가서 큰 부로 돌아오는 이게 뭐 개인이 하는 정도에서의 퀀트 투자인 거지 이걸로 막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겠고 한두 종목 집중 투자 딱 해가지고 빨리 화끈하게 10배, 20배 벌어서 나는 은퇴하고 싶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퀀트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취업 처음 했을 때 전 증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막 컨트롤 해가지고 20종목, 30종목 하니까 주변의 선배들이 야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래서 막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몰빵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가서 그분들은 한두 종목 계속 이상한 종목만 사서 수익률이 별로인 거고 그랬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퀀트 투자가 성과가 좋다고만 한다면 아까처럼 이거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수익률보다 뭐 진짜 많게는 막 4, 5%씩 이렇게 높으면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죠. 그 좋다라고 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퀀트 전략이 생각하는 게 뭐다? 왜 이런 지표를 선택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뭐 논문 같은 거 보고 뭐 논문을 모두 볼 필요는 없지만 왜, why? 그러니까 책에서는 쟤는 그런 거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이 전략을 쓰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벌리는구나.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은 퀀트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주식시장보다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충분히 백테스트 같은 걸 해봤더니 그런 시간이 뭐 몇 년 정도 있더라. 근데 뭐 나는 상관없다. 나는 지금 저 멀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안 좋은 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고 갈 수 있지만 남이 뭐 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퀀트 하면 대박 난다. 해서 투자했는데 한 몇 달만 안 좋으면은 야 이거 맞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예시 중에도 그 조엘 그린 플란트라고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그게 마법. 그쵸. 뭐 그분이 은퇴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퀀트 전략 중 하나인 마법 공식이라는 걸 했죠.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것도 뭐 일종의 ROE, 그러니까 ROIC라고 해서 뭐 ROE랑 비슷한 거고 또 이익 수익률이라고 해서 약간 퍼랑 비슷한 건데 요 지표 두 개만 섞어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을 해서 이분이 책도 내고 그 종목을 공유하는 홈페이지도 무료로 오픈해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클릭만 해보시면 종목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거 보고 투자하면 되긴 되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거를 공유한 생각을 사람들이 정말 따라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테스트를 했는데 이 동기간 동안 마법 공식을 썼을 때 수익률이 84% 정도가 나왔어요. 이때 이 S&P 500이 62% 나왔으니까 한 22% 아웃퍼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법 공식 종목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도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59% 정도 기록해가지고 오히려 S&P 500보다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마법 공식이라는 거 내가 책에서 봤더니 그냥 이거 지표 두 개만 써도 지수 이긴데 해볼까? 했는데 지수보다 못한 성과가 나올 때 있으면 뭐야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가 아는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약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공개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 다 아는 전략인데 내가 돈 벌 수 있겠어? 그쵸. 뭐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의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바이어스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그쵸.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건 퀀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데이터는 만병통치약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도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를 아예 안 보고 감으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들을 보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퀀트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퀀트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들도 최근 뭐 몇 년 고생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알고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거랑 퀀트가 대박이래. 이거 무조건적인 신뢰를 갖고 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책에서 그 Y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다는 게 더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알면 이제 내가 시장 상황이랑 비교해서 과거에도 이런 시장에서는 요 전략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동일한 시장 상황이 오면은 그래 원래 요 전략은 요때는 잘 작용 안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왔을 때는 또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요거를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